힘찬 박수와 함께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교육관 조성호입니다. 다시 한번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른 아침에 이렇게 우리 인천교육에 길을 열고 학생들이 자기 성공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경영포럼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6년 정도 교육감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경영포럼의 회원이기도 하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자주는 못 나왔지만 그 전까지는 거의 빠지지 않고 이렇게 늘 참석을 해서 우리 경영자분들의 고민과 그리고 세계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 길을 여는데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함께 지금까지 참여를 해왔습니다. 우리 원용희 회장님께서는 코로나가 시작된 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회장님뿐만 아니라 기업하시는 분들이 코로나를 건너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제가 맨발 걷기를 통해서 겨울을 건너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지난 여름에 정했는데요. 일부도보 심신생청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걷지 않으면 몸과 마음에 독이 있습니다. 제가 이 걷기를 좋아하고 2000년, 2001년, 2002년 3년 동안 우리 아들 둘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인천서 천안까지 2번 걸어가고 인천서 강화까지 5박 6일 동안 걸어가고 그래서 3년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둘레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걷는 사람도 거의 없었을 때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걸었고요. 2014년에는 인천 학생 한 120명하고 함께 6박 7일 동안 인천 바로 알기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함께 걷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저녁 때마다 걷고 그렇게 유일하게 걷는 것이 저의 운동이었었는데 작년 7월 30일부터는 맨발 걷기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논현동 사는데 그 뒷산 오봉산이라고 있고 옆에 등배산이 있는데 오봉산 통해서 이 등배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길을 맨발로 걸으면서 시작이 돼서 오늘이 한 255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시작해서 내가 맨발 걷기밖에 걷는 거밖에 운동을 안 하는데 이 겨울을 어떻게 건너야지? 그래서 목표를 맨발로 겨울 건너기. 그럼 맨발로 겨울 건너기 위해서는 매일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8월, 9월, 10월로 가면서는 이제 횟수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태풍이 와도 걷고 비가 와도 걷고 매일 밤 8시간에서 9시부터 1시간에서 1시간 반가량을 밤마다 걷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겨울을 맞이하게 되고 눈이 오고 진눈깨비, 얼음물, 영하 5도, 영하 10도 계속 걸었습니다. 감기 3번 걸리고 결국 겨울을 맨발로 건넜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서 생각하는 우리 그 습지의 모습, 이렇게 걷는 장소의 그런 모습과 실제로 거기 갔을 때하고 이 차이가 나는 것을 많이 확인하게 됐습니다. 가면은 매일매일이 도전의 삶이었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어제와 다른 오늘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또 그 길을 걷고
발바닥이 시렵기 전에 빨리 발을 떼야 되고, 그래서 막 뛰기도 하고, 태풍이 왔을 때는 우산 뒤집어 쓰고, 걸으면은 뭐 막 넘어질 것 같으니까 오히려 종종 걸음으로 뛰는. 아, 미끄러울 때 걷는 것보다는 뛰는 게 안 넘어지는구나 또 알았어요. 얼음물 뛸 때도 마찬가지예요. 뛰면서 내가 미쳤나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군대 가서도 없는 프로그램이었죠. 맨발로 이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또 그 맨발 걷기를 시작해서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하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렇게 들어갈 때는 그런 과정에서 들어갔지만은 끝나고 나올 때는 몸이 아주 개운하고 뭔가 이렇게 이뤄냈다라고 하는 성취감을 느끼게 돼요. 아주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다리를 건너가지고 불빛이 밝은 낮에 살던 그런 세상으로 나올 때는 새로운 자신감,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를 제가 이번 겨울을 건너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도전과 변화와 소풍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단어입니다. 이 도전과 변화는 우리나라 4대 최고 연봉을 주는 종합상사의 핵심적인 인재상의 키워드가 도전과 변화입니다. 우리 교육청도 지난 2018년부터 제가 임기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4년 동안 노란 단발을 입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야 될 교실과 운동장과 학교는 텅 빈 그런 모습이었고, 학교는 뭐 하는 곳인가? 가정은 뭐 하는 곳인가? 교육청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되는가? 미래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미래 교육을 할 수나 있을 것인가?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건가? 수없이 많은 질문만 난무했던 그런 시절이 바로 20년이었죠. 우리 선생님들은 너희가 와야 학교는 봄날이다, 그런 프랜카드를 걸고 우리가 아이들을 기다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교육도 도전과 변화를 끊임없이 겪으면서 인천교육이 나아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 도전과 변화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발전해온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했지만 앞으로도 중요한 그런 단어이고 핵심적인 그런 키워드. 여러분들 그 어린 왕자 읽어보셨죠? 어린 왕자는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그런 책이 바로 어린 왕자입니다. 그 어린 왕자에 보면 식물학자가 나옵니다. 세상 어느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식물학자는 한 번도 그곳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기업가가 나옵니다. 그 기업가는 매일 앉아서 별만 세고 있어요. 그리고 별 센 종이를 서랍 속에다가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번도 그 별을 가본 적도 없고 사업장에 가본 적도 없어요. 점등이 나옵니다. 왕의 명령으로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그런 점등이 나오는데 자기가 왜 불을 껐는지 켜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냥 시키니까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하고 삶하고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기업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이 정말 코로나 겪으면서 그리고 IMF 뭐 이런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을 텐데요. 누구보다도 앞서서 고민하고 부지런하고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고 세계 억만장자들의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스티브 잡스라든가 잭 윌치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첫 직업이 뭔가를 조사해 봤더니
뭐였을 것 같습니까? 신문 배달부였습니다. 그 신문 배달부는 매일 가장 부지런한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또 공간 지각 능력이 굉장히 발전돼요. 어느 집에 신문을 보는지 안 보는지. 그리고 어린 나이에 경제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점. 이런 기업가 정신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자기 삶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래서 지금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서 오늘 강의를 하면서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신데, 그래서 사실 오늘 여기서 강의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이, 인천 교육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또 달라지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볼까 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또 앞으로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가장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한테도 많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암과 삶에 분리되는 것이 우리 교육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이 지금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는 공부, 대학에서 하는 공부, 취업하기 위한 공부, 전직하기 위한 공부, 그 공부의 핵심적인 결과들이 뭡니까? 다 점수를 문제 풀어서 점수 내가지고 그 점수에 따라서 대학을 공부해야 돼요. 또 대학 가서 하는 공부는 또 달라요. 또 직업을 갖기 위한 공부하고 있고. 요새 UCLA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대학생들이 죽을 때까지 7번 반의 직업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6년에 한 번씩 바꿔요. 미국 4.1년, OECD 평균 9년, 마이크로소프트 2년, 7번 반, 그 중에 한 번 이상은 창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은 계속 변별력의 수단으로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에서의 채용과 또 교육의 불일치. 여기 계신 우리 기업가 대표님들이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시잖아요. 회사의 존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채용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채용 시장은 변했는데 교육은 변하지 않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IT 기업들은 지금 학벌이나 스펙을 보지 않죠. 실무 역량을 보고, 또 요즘에 학생들은 이 IT 기업들 들어가는 것을 더 과거에 대기업 들어간 그런 대기업의 전통적인 대기업이 아니라 IT 기업으로 토스라든가 쿠베당토, 쿠팡, 배민, 당근, 토스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을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기업들은 이미 그런 실무 역량 중심으로 또 컬처핏이라고 하는 조직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한 채용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계 기업, 우리나라에 14,500개 정도 기업이 있습니다. 채용 시장의 6.6% 정도 돼요. 우리나라 공기업 채용 인원의 60% 정도에 해당하는 인원이 이 외국계 기업에 들어갑니다. 외국계 기업의 채용 주체는 본사예요. 본사에서는 한국에서 대학 나왔다, 한국에서 대학 공부할 정도의 수준이구나, 이런 정도만 살펴보지, 우리나라 대학에서 서울대가 이렇게
등이 매겨가지고 거기에 가점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외국계 기업. 그리고 채용 기준, 면접 기준 이런 것들이 사뭇 우리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 공기관, 우리 교육청이나 구청, 또 공사 이런 데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하니까 어떤 분은 깜깜이 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깜깜이 채용해가지고 국가가 견딜 수 있겠어요?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오히려 꼼꼼한 채용을 하고 있다.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이 공무원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블라인드 채용은 이미 2017년부터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은행은 옛날에 굉장히 지금의 수능 체계와 같은 어려운 시험 체계를 통해서 들어갔던 곳이에요. 그런데 요즘 은행 가는 사람들이 8%도 안 됩니다. 카카오뱅크, 토스 이런 IT 기업들이 이미 은행과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정보 정리하고 5억, 6억 들여서 명퇴해라. 그런데 잘 명퇴 안 하려고 또 그런가. 그래서 이 은행도 이제는 절반 이상은 수시 채용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채용의 구조가 많이 지금 바뀌어 있다고 하는 거죠. 대기업은 여전히 지금 우리가 대학에 이 시험, 수능 시험처럼 어려운 시스템을 여전히 갖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기업인데 이 대기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져 지금 떨어져 있죠. 특성화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입직하는 평균 연령이 22살, 23살입니다. 대학 졸업해가지고 입직하는 평균 연령은 31살이에요. 거의 10년 가까운 경제활동에 시차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사무정 이런 것이 생겨가지고 평균 47세.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달라져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대기업도 옛날처럼 뭐 3,000명, 4,000명 뽑는다는 뉴스가 12월 달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거 보면 이 채용의 트렌드가 수시 채용, 경력자 채용, 역량 중심의 채용, 블라인드 채용 이렇게 네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998377 혹시 이 숫자 들어보셨습니까? 중소기업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얘기해요. 998377 99%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99%라고 83%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83%. 77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 가정이 77%. 998377.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아이들의 대부분은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중소기업 다니고. 구글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 와 있는 구글은 중소기업이에요. 한 68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으로 다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1%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중소기업들을 제가 27군데 인천을 제가 방문을 해봤어요. 어떤 문제의식을 갖느냐면 우리 아이들은 갈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서 우리 대표님이나 사장님들 만나면은 또 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 곳이 없다와 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 간극을 잘 메우는 것이 우리 직업교육의 문제를 푸는 것이고 우리나라 사회 구조적인 어떤 모습들이 발생하는 걸 푸는 것이고 이 입시에 짓눌려서 세상은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교육의 역사를 푸는 저는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을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기업 방문했을 때 우리 대표님들이 우리 중소기업들도 처우나 복지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돼 있는 곳이 많다. 그리고 다른 곳보다도 여기서 있다가 창업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유리하다. 실무 역량은 많이 돼서 오는데 외국어 실력이 부족하다거나 아이들이 좀 진득함없이 오랫동안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인성을, 시민성을 길러줬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주문을 저한테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는 끊임없이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그런 고민과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인천 직업 특성화 교육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이 코로나 때 한 500억을 들여서 시설 환경 개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구상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예술고라든가 또는 글로벌 셰프고등학교, 수번고등학교, 바이오과학고, 또 이번에 반도체고등학교를 만들었죠. 반도체고등학교하고 정석항공과학고는 이번에 정부에서 공모하는 협약형 고등학교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 학교가 지정이 우리 인천에서 됐습니다. 이 협약형 고등학교는 뭐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하고 인천에서 직업을 갖고 인천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협약형 고등학교. 37개 학교가 공모를 했는데 10개 학교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5년 동안 각각 45억씩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타트업 학교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창업과 관련된 부분하고 좀 연결돼서 말씀드리면, 아까 중소기업까지 이렇게 나왔다가 지금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한 번 이상은 창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 경제 10위권에 왔을 때 앞으로 우리 사회 혁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창업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 창업에 대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도 이 창업이 중요하다. 화석 에너지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화석 산업들을 어떻게 하면 그린 에너지 산업으로 바꿔야 될 건가? 그렇지 않으면 지구의 지속 가능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 진로를 그런 방향으로 좀 눈을 뜨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ESG 경영 공부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에 ESG 관련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분석을 하고 환경과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에 대한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작성을 해서 공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업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작년에 프랑스를 방문을 했어요. 프랑스도 우리나라처럼 5,800만 정도의 인구, 또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글로벌 진로 과정을 만들고 그것을 이수하게 되면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를 갈 수 있는 그런 진로 교육 과정 IB를 그렇게 개편해서 만들었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이라든가 학폭 없는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챗GPT가 나왔을 때 프랑스는 사용을 중지시키고 6개월 동안 교사 연수를 시켰습니다. 우리 인천에서는 우리는 같이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연수를 시켰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제가 프랑스를 가가지고 타켓으로 삼았던 방문지는 2개였습니다. 에콜 40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에콜 40이는 19세 이상이 들어가는 IT 전문가를 육성하는 대학에 해당되는 기관이었어요. 이 에콜 40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가장 혁신적인 대학이 미네르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알고 있는데, 이 에콜 40이라고 하는 학교는 교수가 없습니다.
수업도 없습니다. 수업료도 없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학교의 모습이 아니에요. 2013년에 만들어졌는데 벌써 11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28개국 48개 캠퍼스 18,000명이 다니고 있고, 우리나라도 에콜 서울 40이라고 하는 우리 서울에 에콜 40이 형태가 있습니다. 거기 나온 사람의 12%가 이미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 졸업해서 일반 직장에 들어간 사람은 대학원 졸업생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빠르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학교가 에콜 40이라고 하는 학교인데요. 그 학교는 내가 그래서 그 25살짜리 우리 한국에서 간 그 학생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소개해 줬는데 제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이 에콜 40의 핵심이 뭐냐?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들을 막 경쟁해서 이렇게 밟고 올라가고 1등을 해야 리더십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문제도 안 가르쳐주고 컴퓨터 하나 주고 문제를 찾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요구를 한다.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제 찾아서 알게 되면 그 자기네 그 커뮤니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를 한다. 또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함께 공유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공유를 통한 성장이었습니다. 생각의 공유를 통한 성장이고, 그 속에서 문제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피신이라고, 피신은 수영장인데요. 수영장 한가운데다가 떨어뜨려 놓고 너가 수영을 배워서 스스로 나와라. 이런 형태. 그래서 면접을 한 달 정도 실시해서 이제 스스로들 공부를 하고,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 같은 그런 원리도 들어가 있고요. 구성주의 원리도 들어가 있고, 상당히 많은 장치들을 그 안에 또 해놓고 있어요.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에콜 41을 만든 사람이 스테이션 에코라고 하는 이 창업 지원 센터를 또 만들었어요. 기차역을 완전히 리모델링 해가지고 3,000명이 근무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창업 지원 센터가 바로 스테이션 에코. 이 두 개는 다 기업가가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프랑스가 그 이외에 뭐 우리 학교하고 연관된 창업기관도 제가 찾아갔고요. 그러면서 이 프랑스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바칼로리아 개혁을 하고 글로벌 진로 과정을 만들고 창업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동안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특히 유니콘 기업을 통해서 미국을 따라가야 되겠다. 지금 유니콘 기업에 세계적으로 한 1200여 개 되죠. 우리나라에는 22개가 있습니다. 부산도, 광주도, 대구도, 인천도 없습니다. 서울하고 판교에만 22개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인천에 유니콘 기업 3개만 생기면 핵심 인력이 10,000명 정도가 필요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인천에서 교육받고, 인천에서 직업을 갖고, 인천에서 정주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쌓아진 역량을, 글로벌한 역량을 통해서 우리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리한 조건, 공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업에 관한 부분이,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창업하기 좋은 나라로서 뭐 또 10번째, 12번째 이렇게 또 올라가 있어요. 이 유니콘 기업의 절반은 미국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프랑스, 독일, 영국, 중국, 뭐 이런 기업들에게 다, 인도 이런 데 다 흩어져 있죠. 그래서 작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5명씩 뽑아가지고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이 창업 교육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고등학생들은 25명 뽑아가지고 싱가포르 대학
3개, 베트남 있는 대학 2개, 이렇게 아이들이 방문하고 자기 아이템을 만들고 나중에 책도 만들고 자기가 만든 아이템을 발표하는 그런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3명이 자기네들이 7년 안에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어요. 요새는 이 초연결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는 것이죠. 금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이번에 해외 체험 창업 프로그램 속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3,000명의 학생들을 온오프라인으로 국제 교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글로벌한 역량을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가지 분야에 대한 채용시장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이 인천이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다양한 학교를 만들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또 다양한 특화된 그런 교육들을 우리 인천에서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들이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 공명정대라는 말이 앞에 있는데요. 이 공명정대라는 말은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자, 일거수 교육과 깊이 있는 수업을 통해서 공부 습관을 형성하자라고 하는 것이 공이고요. 명은 명확한 대입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의 개별 진학과 관련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정은 정교한 수능 지원을 해. 지금 우리 인천은 수능이 확대되는 것이 불리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인천은 수시 전략이 전국에서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하기도 오고, 지금 인천에 이 입학 성과가 매년 5%, 10%, 15%씩 계속 높아져가지고 지금은 뭐 상당히 금년 같은 좋은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숫자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하고 합니다. 근데 이 수능이 갑자기 40%로 넘어갔잖아요, 재작년에. 그러면서 수능 관련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정교하게 수능 전략에 대한 준비를 해라. 이 수시 전략의 강점에다가 수능을 통한 최저 등급 이거를 맞춰주니까 이제 학생들의 대입 성과가 훨씬 높아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어려웠죠. 갑자기 수능이 높아지니까. 근데 바로 준비를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뭐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바로 다시 차고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별 교사 준비. 또 수능 점수도 반영되고 학종도 반영되지만 또 대학별로 치러지는 면접,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또 별도로 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제 고교학점제가 진행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작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이면 이제 고등학교가 다 완성이 됩니다. 이 고교학점제는 우리 인천의 결대로 교육과 딱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자기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것이 고교학점제의 취지예요. 옛날에는 204학점을 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192학점으로 내리고 좀 더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이 이제 고교학점제인데, 선생님들의 과목이 제한되어 있고 또 교실 공간이 제한되어 있고 또 이런 예산 문제가 더 들어가고 또 선생님들의 이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쳐야 되는 부담이 커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2000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특목고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특성화고 일반고 이런 순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이면은 이제 완성이 됩니다. 이 고교학점제를 우리가 이제 어떤 준비를 했었냐면 우리 학교에서 개설할 수 없는 과목에 대해서는 이웃 학교하고 공동으로 개설해서 그 학생들이 같이 듣는 겁니다. 이건 꿈들의 교육과정이다. 이거 가지고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꾸미움 대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기존에 인천에 있는 대학과 또 경찰청, 항만청, 구청 이런 전문 기관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강의를 개설해달라. 범죄 심리학 이런 거 학교에서 개설할 수가 없어요. 경찰청에서 범죄 심리학 개설. 그래서 107개 과목을 이렇게 지역에 있는 대학을 비롯한 기관들과 협업해서 별도로 과목을 개설했어요. 그거 가지고도 안 돼. 애들의 스펙트럼이 점점 넓어지잖아요.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걸 찾아가려고. 그래서 작년 9월부터는 온라인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한 300여 명의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했어요. 예를 보는데 우리 인천에는 농업학교가 없습니다. 코로나 겪어보니까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앞으로 식량 문제가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느꼈잖아요. 농업학교는 없지만 농업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있을 테니까 한번 조사해가지고 과목을 개설해라. 지금 하고 있어요. 항공우주산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애들 찾아가지고 개설을 해요. 작년에 300여 명이었던 학생들이 금년에 1,500명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기 위한 그런 다양한 경험과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쭉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진로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들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한 110명 정도 있었습니다. 마중물이라고. 아니, 애들은 굉장히 많고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되겠냐. 우리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선생님들을 늘려라. 그래가지고 한 220명 됐다. 금년에 한 330명 가까이 늘렸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저는 이 마중물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들이 함께 연구하고 또 결과를 함께 공유하면서 자기 학교 가서 각자 실천하고 그 실천 결과를 또 함께 나누고 분석하고 이 역량이 지금 우리 인천의 수시를 강화시킨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수능 준비하기 위해서 570명의 선생님들을 선정을 해서 이분들은 완전히 이 출제 문항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수능 지원을 하기 위한 60여 명의 선생님들은 또 별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대학 가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그거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건 바로 눈앞에 닥쳤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아이들이 대학 가고 나서부터 그 뒤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줘야 된다. 이제는 학벌과 스펙 이런 거보다도 채용할 때도 이제 졸업장에 평생 먹여주던 시대는 지났다. 3, 4년 지나면 이제 졸업장 별로 채용하는데 쓸모가 없어집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역량이, 어떤 판단이 우리한테 있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인간의 행복에 기여할 거냐. 아니면 우리 인간을 위협할 것이고 일자리를 뺏어갈 것인가. 이런 것이 깊이 고민되는 시기. 그 속에서 이제 배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학벌과 스펙과 박사 유학하면 배운 사람인가? 그것이 능력과 일치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배운 사람이란 뭐냐? 리스킬을 하고 업스킬 하는 사람. 자기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하는 일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 우리나라로 치면 평생 교육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배운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성찰할 수밖에 없다. 기계 문명은 생각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벌써 생각하는 기계들이 막 발전하고 있잖아요. 속도가 빠르고 정밀하고 완벽해.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속도도 느리고 결핍이 있고 부족합니다. 챗GPT 나오니까 벌써 많은 직업이 없어지겠구나. 사람이 실직하겠구나. 이런 것 중단이 없어지잖아요. 챗GPT 만든 사람이나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기계만도 못한 이런 폄하되는 이런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그러나 또 자세히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이런 문명은 누가 만들었는가? 결국 느리고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느림의 미학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성찰을 지금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나옴이라고 한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직업교육에도 중요한 부분이 그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직업교육을 합니다. 지금 뭐 도배하고 이 타일 붙이고 전기공 이런 데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앞으로 5년 지나면 인구 학생 수가 100만 명이 줍니다. 앞으로 누가 고칠 겁니까?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인공 AI를 통해서 이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걸 고칠 수 있겠어요? AI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영역을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기 위해서 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인류의 대전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교육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또 인류가 살아가기 위한 전제는 지속가능한 지구입니다. 지금까지 인간과 자연이 도전하고 응전하며 살아왔었는데 이제부터는 인간과 자연과 AI가 서로 공존하고 협력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자꾸 만들면 안 됩니다. 자연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지구가 지속 가능합니다. 요즘에도 AI가 우리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이 10여 % 정도 되는데요. 더 많아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45년이 되면 50%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지금 속도로 보면 훨씬 더 당겨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죠.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생각하는 기계가 발전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대응을 하면서 미래 역량을 기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게 바로 이것을 만들게 된 배경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 비활동성, 신체적 부동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신체적인 활동을 강화시킬 것인가. 실험을 강화시키고 온전한 경험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지식을 배우게 할 것입니다. 저 지난번에 암스테르담 갔다가요. 튤립이 저는 네덜란드 꽃인 줄 알았어요. 그때 원산지는 중국이라고. 이와 같은 현상들이 우리 교육 속에 곳곳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생각하는 것과 현장에 가서 보는 것 다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의 대기업의 총수들께서 해봤어? 가봤어?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해보지 않고 가보지 않은 사람들과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그런 암과 삶의 분리,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으로서 읽기, 쓰기
읽기는 그냥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읽고 자연도 읽고 세상을 이해하는 과정이지. 걷는 것은 그냥 두 발로만 걷는 것이 아니라 두 발로 사유하는 철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마음을 비워내는 수행의 과정이기도 하고 주관적인 생각을 객관적인 지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모든 활동들이 다 걷기에 합니다. 쓰기는 자기 생각을 글로다 옮겨서 자기 세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쓰기를 통해서 자기가 살겠다라고 하는, 나는 살기 위해서 쓴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것을 비워내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 이 쓰기를 통해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협력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읽기, 걷기, 쓰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신체와 정서와 인격을 갖춘 사람,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는 애기애타의 마음을 가진 사람, 관찰하고 질문하고 탐구하고 실천하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올바른 배움이 있어야 올바른 사고가 있고, 올바른 사고가 있어야 올바른 배움이 있고, 읽고 쓰는 것은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교육에서 하겠다. 그리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학생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역량들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과정 속에서 이것을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민들께서는 먼저 롤모델이 되십니다. 함께 아이들과 걷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글도 쓰고 이런 일상이 특별한 배움이 되는 인문학 도시 인천, 이거를 한번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작년 2월 달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우리 인천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인천 시민들이 이제 함께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본을 보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화를 만들고, 내가 발딛고 살고 있는 인천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는 인천 바로 알기를 우리 인천 시민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68개의 동과 바다를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해양 문화 속에 사는 건지, 어떻게 형성되는 건지, 섬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 다 우리 모르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철조망에 둘러싸여가지고 바다에 산다라고 느낄 수도 없이 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귀중한 자원을 그대로 우리 아이들의 역량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인천이 300만으로 성장한 것이 다양성과 개방성과 포용성, 이 세 가지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가치를 우리 아이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인천으로부터 세우고 그걸 바탕으로 세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 읽어서를 통해서 사전에 읽고 또 체험과 온전한 경험을 하고 또 그것을 글로 표현해서 서로 지식과 지혜를 나누고, 이런 과정들이 인천에서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미 인천은 이제 떠나가는 도시로부터 찾아오는 도시가 됐습니다. 우리 그동안 젊은 시절 교단에서 정말 인천은 왜 맨날 교육이 그러냐, 그래서 수백 명씩 목동으로 강남으로 이사를 한다, 그 얘기를 우리 젊은 날 계속 들으면서 살았어요. 지금의 교장 선생님들이 다 그런 시절에 교사를 했던 분들이고 이제 교장이 돼서, 내가 요즘 교장 선생님들한테 이제 인천이 그런 도시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의 가장 핵심적인 교장의 역할을 맡고 계시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들이 또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이제부터 또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시대가 우리한테 부여하는 과제입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도시가 됩니다. 서울의 블랙홀로부터 벗어난 유일한 도시가 바로 인천이다. 부산보다 21만만 인구가 적지만 학생 수는 9천여 명이 더 많아졌다. 고등학생이 서울 강서구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왔어요. 전학으로 왔어요.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우수한 학생이 왔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명도 없었어요. 이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천은 그렇게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또한 인천을 그렇게 만드는데 정말 온 혼신의 힘을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 만나면 기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이 잘못되면은 그 영향이 곧바로 우리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려워져. 세금이 덜 걷죠. 교육 예산이 줄어. 또 그 어려워진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지원을 또 해야 됩니다. 자신감이 없어져. 기가 떨어져. 힘드시더라도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아이들 위해서 큰 최선을 다해서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인천이 그런 역량과 이제 새롭게 성장하는 기회의 도시 인천으로 이제 바뀌어 있다는 것 말씀드렸고, 그 속에서 우리 교육이 해야 될 역할 고민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이제 일찍 사실 부족한 제가 우리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이 세상의 흐름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파악하고 주도를 하시는 우리 경영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린 거 많이 너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꼭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과제가 아까 갈 곳이 없다와 쓸 사람이 없다. 이것을 과연 누구하고 우리 교육청에 함께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는 단체하고 함께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냐면 우리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6개월, 1년 안에 그만두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22살, 3살에 입직하는 평균 연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졸업하고 나서 그 아이들 지원을 우리가 계속 지금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료를 주고 정보를 주고 그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때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왜? 너무나 많이 그만두니까. 그거를 고졸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법제화하기 위한 서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3년, 졸업하고 7년을 묶어서 관리를 하겠다. 우리 인천은 중학교 3년을 거기다 포함을 하겠다. 중학교 3년이 진로가 갈라지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관리를 하고 고등학교 3년 직업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7년을 관리하겠다. 우리 인천에 있는 기업들의 어떤 채용 구조 또 그 아이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는 것이 정말 우리 좋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하고 또 조사하고 또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만들어야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같이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옆에서 사회자가 질문을 간단하게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 위험 속에 국가 교육에 대한 미래를 재설계하는
엄중한 시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는 입시 중심의 교육 시스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교육님께서 지향하시는 교육의 미래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출생 인구 절벽 문제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돈을 그렇게 많이 쓰면도 불구하고 왜 안 될까? 부동산 문제, 집 문제죠. 그다음에 교육 문제, 공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면별력의 수단으로 또 이 점수 높이기를 하기 위한 그런 경쟁력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한 사교육비가 지금 27조가 들어갈 정도로 과거보다 더 막 사교육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롯해서 또 우리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나의 삶이 안 좋아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선 결혼할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옛날에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 그 아이가 다 집안의 부를 축적하는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7명, 8명 나면은 그 아이들이 전부 같이 일을 하고 그 결과를 그 집안의 어떤 재화의 축적이 됐었는데 요즘은 1명 나고 2명 나고 3명 나면 날수록 그 아이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해요. 나 혼자 살 때는 그래도 그런 유치원에 살았는데 결혼해가지고 살면은 모든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몰빵해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누가 가족이 한 명이 편찮으시면 그쪽으로 또 몰빵해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가족 간의 어떤 결혼력도 약화시키고 또 결혼을 안 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아이를 안 낳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람이 많아가지고 가장 덕을 보는 데는 대기업입니다. 국가죠. 국가가 제일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인구가 줄면 국력이 약화됩니다. 대기업도 인구가 줄면 판매처가 줄어들고 저희들이 무상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그 무상교육을 통해서 저는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을 다 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인천은 전국에서 가장 무상교육의 폭이 넓고 깊습니다. 제2형 당뇨병,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고요. 희귀 난치병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보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어요.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통합해서 이거를 교육청으로 넘긴다. 그러면 지금까지 6334제에서 앞에 6이 또 붙는 겁니다. 0세부터 만 5세까지. 그것을 이제 우리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영유아 여기까지 다 합쳐가지고 정말 이제 낳기만 하면 국가에서 책임지는 그 단추를 앞부분에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죠. 대학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이나 조직이나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지금 갖춰 나가고 있고,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가는 준비하는 대학에 관한 지원은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불확실성 시대의 불안감을 줄이면서 이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능력을, 역량을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를 제가 포기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 특화된 교육 일거수 바다학교 배를 타고 아이들을 섬으로 가서 체험하고 오감으로 배우고 느끼고 그걸 글로 써서 표현하고, 그 다음에 평화교육을 통해서 세계 시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세계로 배움학교를 통해서 글로컬한 역량을 가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인천만의 특화된 그런 교육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평 답변 감사드립니다.